국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느린 학습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차별과 불이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지 또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할지 송현숙 느린 학습자 시민회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용어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선 지능, 즉 미국 정신보건복지 편람에 의해서 정해진 그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 검사 도구에 의해서 70일에서 84까지 저희는 보통 저희 시민회는 DSM-4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천천히 배우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느린 학습자라고 시민회는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IQ를 방금 전에 70일에서 84라는 숫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네네. IQ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IQ 테스트를 통해서 네. 70일에서 84 정도 지능이 나오는 경우 네. 이럴 때 경계선 지능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0일 이하가 나올 경우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보통 70 이하는 지적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희 시민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웩슬러 지능 검사상에서 수학목별로 검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검사에서 한 점수라 한 영역별로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게 장애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네. 70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언어 이해나 처리 속도나 지각 추론이나 작업 기억 면에서 한 영역별 검사에서 70점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장애 등록이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우리 사회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통 저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연구학자들의 지능 정규 분포 곡선에 따르면 인구의 13%에서 14%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최소 수치로 10%만 해도 500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데는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올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 소속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러면은 이런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가 IQ가 다소 지능이 약간 낮다고 해가지고 그걸 장애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아주 이게 한 5분, 10분 얘기해서는 잘 몰라요, 솔직히. 한 30분이나 1시간 혹은 2시간 이야기해보면 좀 약간 이상한데 뭔가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 친구들이라고 보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표현해 주는 것처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IQ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발견은 언제쯤부터 보통 합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신 경우에는 이게 발달 지연이라고 하거든요. 예.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를 이제 빨리 체크하시는 분들은 유아기나 유치기 때 부모님들이 이제 빨리 발견하셔서 이제 조기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대부분은 초등학교 학년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가서 또래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그쵸. 과정에서 네네.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또래 관계 형성과 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학습 축적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예. 이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편함, 어려움이 이제 호소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친구들하고 다툼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예. 학폭에 굉장히 많이 저희 친구들이 많이 노출돼요.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행동하는 걸 잘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네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놀림의 대상이 된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또래 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네.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학교 현장에서는 모둠 수업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모둠 안에서 모둠 수업이 이행이 어려운 거죠. 역할 부여받기도 어렵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음따나 왕따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폭력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학교 들어가면 보통 IQ 테스트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IQ 테스트 하진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안 합니까?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중지능 검사라고 해서 예.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게 IQ 검사는 아닙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검사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잘? 아무래도 많이 누락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네. 아이의 부모님이 일찍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네. 학교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근데 그 부분도 교사들하고 소통해 봤을 때, 부모님들한테 아이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수용 안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한 어떤 대책이나 관리 방안이나 교육적인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국가기초학력보장법이 재작년에 이제 시행됐고 그게 이제 제정되면서 작년에 이제 국가기초학년지원센터가 작년서부터 작동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 후에 올해 이제 전국에 다 깔려서 지금 작동 중이긴 하지만 이것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상 모집이나 이런 어려움도 겪고 계시다는 게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의 어떤 장애의 어떤 지원 정책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건 경계가 되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저희도 발달장애인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시민회를 통해서 만난 그 상담이나 그다음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대부분 다 말씀하시고 이에 찬성하는데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법으로 어떻게 또 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짧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선 학교를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계선 지능인을 찾아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관리 방안들을 만드는 것. 이 학창 시절에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느린 학습자 이제 맞춤형 교육 자체가 없어요. 저희는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교육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교육으로 저희는 저희 이제 학습을 그다음에 그 학교 안에서 버티는 작업을 하군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버티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고. 예, 서로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3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솔직히 저희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기 시작한 게 2014년 EBS에서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봤을 때는 2013년도에 시설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에 대한 연구 방안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셋업되면서. 근데 이 향후 이제 저희가 2014년이니까 내년이면 딱 10년 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이제 느린 학습자를 조명하는 과정까지는 왔지만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은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창 시절 이제 끝내고 네.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아까 생애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희 청년들이 청년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화 상담했을 때 예.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예. 느린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이제 관계에 대한 저희 친구들 관계 지향적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예. 관계를 계속 이제 맺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내에서 이제 관계에서 계속 이제 이탈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관계 맺는 방법에도 미숙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더 어려움이 큰 거죠. 그런 네네. 것들이. 그래서 이게 청년기의 어려움이 솔직히 말하면 더 크게 저는 현재 와닿고 있습니다. 학년기는 어느 정도 뭐 기초학력 지원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방과후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고는 있지만 솔직히 청년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 대책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전무하거든요. 그럼 지금 장애로 한 분류를 해서 네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도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예. 정리가 안 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왜냐면은 청년들도 이게 반반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명하게 이런 그 경계선 지능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네. 그것 따른 이 뭐랄까요 사회 적응 어려움이라든가 이걸로 네.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마땅한 대책은 없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현숙 느린 학습자 시민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과 전남 경남 지방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과 제주도 5에서 40, 남해안은 5에서 20, 경북 동해안과 전남 내륙, 경남 내륙은 5mm 내외입니다. 걸피 한글날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2도, 광주 14도, 부산 17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3도,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제주 22도가 예상입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밀려오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에는 강한 노을이 일겠습니다. 현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15.6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일인데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 도중 한 춤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 그거 봤느냐? 어떤 팀의 크루가 누가 멋있더라. 저마다 한마디씩 의견을 내며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말을 섞을 수 없겠더군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지 하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대에 너무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왠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OTT 서비스에 접속해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장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 그만 볼까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 크루 댄서들의 당당한 태도와 멋진 춤 사이에 점점 빠져들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여성 크루들의 출신 국가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그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칼군무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덩달아 한국의 춤 경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겠구나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을 읽다 외국인들이 K-팝 댄스를 배우려고 국내 댄스 스튜디오들을 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한국 여행을 왔다 K-팝 댄스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고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중국 등 국적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K-팝 작사 작곡가들은 히트곡을 내면 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꾸준히 저작권료를 받는다는 사실 이미 다 아실 텐데요. K-팝 댄스의 안무가들은 창작비를 받는 게 수익의 전부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안무 저작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안무마다 안무가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 저작권을 주장하기 애매하고 음악산업과 달리 저작권료를 사용자로부터 대신 받아낸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안무 저작권 학회가 업계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팝의 인기가 누군가의 열정페이로 유지되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을 텐데요. 크루 댄서들의 안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줘야 K-팝과 아이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런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